네, 전수미 변호사님 없는 금요 미스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발에 깁스를 하는 웃으면 안 되는데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김포을 국회의원이시죠. 박상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포을의 김포 자칭 김포 이서진 박상혁입니다. 잠깐만. 자칭인 거죠? 예, 아이 뭐 남들은 또 타칭이라고도 하는데 그 선거 운동할 때 제 그 선거 공보를 보고 어떤 우리 시장의 어머님이 이서진 닮았다라고 해서 이거 잘됐다 싶어서 마구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이서진 씨 귀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뭐 항의가 없었던 걸로 봐서 그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칭 김포 이서진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근데 있네요. 얼굴에 이서진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뻘쭘한 얘기입니까?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인상적으로, 그러니까 외모 얘기가 갑자기 나왔으니까 인상적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요즘 시체말로 그림체라고 하거든요. 그림체가 디즈니체세요. 디즈니 왕자들 조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앞에 PD님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자주 나오라는 우리 구봉기 소장님의 접대성 멘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진짜로 그림체가 디즈니 왕자 캐릭터예요. 진짜로. 네. 김포 프린스 이런 쪽으로 조금.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쪽 그런가요? 네. 이제는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가지고 다뤄봐야 할 게 많습니다. 일단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 봐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미국 일정 방문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네. 근데 뭐 많은 시민분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 하셨는데 왔습니다. 오고 기시다 총리가 5월 초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일본 매체 보도까지 지금 이어졌는데요. 지금 두 가지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미 외교, 대일 외교. 이거 지금 시민분들로부터 굉장한 지탄받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는 비행기 타고 나면 국민분들이 겁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기도 전에 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서 정말 이렇게 외교를 맡길 수 있을까? 우리의 안보 문제를 맡길 수 있을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번에도 저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가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저희들이 맞아요. 답을 드렸는데 결국은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또 할 필요 없는 말들만 또 하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가져오기를 바랬었어요. 특히 이제 국민분들이 IRA 굉장히 어려운 법안인데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런 문제들에 관련되어서 확실하게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달라는 게 이번 요구였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없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우리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외가 되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지금 걱정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번에 도청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거 정말 도청 그 답변할 때 너무나 맨 처음에는 문서가 위조됐다든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런 거래를 얘기를 할 나라가 아니라는 등 하다가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이게 확실히 도청이었다라는 게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출했다는 사람도 잡히고 그런데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진다는 얘기도 없고 어떻게 도청을 개선한다는 얘기도 없고 오히려 마치 도청을 앞으로 해도 될 것 같은 답변만 그런 이번 정상회담 결과라서 국민들로서는 과연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국익을 대통령이 지켜줄 수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까지 다다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분들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 맞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대미 외교 문제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말씀하실 때 뭐 가기도 전에 사고 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워싱턴 포스트지랑 인터뷰했을 때 주어 삭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부터 짚어보죠. 그러니까 네. 가기도 전에 이제 로이터 통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주어 삭제 뭐 이 문제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주어를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맨 처음에는 이 유상범 저쪽 대변인이었죠. 네.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나왔을 때 본인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봐도 저 일본의 관방장관이나 무슨 산케이 같은 극우 언론이 해야 될 말을 네. 이게 대통령발 기사라고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주어가 뭐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해당 기자가 이 원문을 올리면서 주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한일 관계 문제,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고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100년의 이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무릎 꿇는 것을 나는 무릎 꿇는다는 것을 나는 용인할 수 없다. 뭐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가 좀 부족 짧아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만 정말 놀라웠고 그것들 말을 주워 담기 위해서 갖은 변명들을 해나는 과정들을 또 국민들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역사 의식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한테 준 상처가 너무 큽니다. 맞아요. 이게 저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도 정말 사실은 국민들은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네. 아무리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어도 그래도 우리 저 대통령이 가서 사고 치면 안으로 좀 이렇게 좀 감싸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있는데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는 사고들을 치고 다니니까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거기다가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역사관 한일 문제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 역사 의식을 대통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라는 게 뭐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질문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역사의식도 문제고 또 그것을 주변에서 봤던 참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든지 그 만약에 의미가 잘못 전달됐으면 바로 교정하고 수정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다라는 게 대통령이 이제 거의 이제 5월 9일 날 취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됐지만 전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무능함에 또 한번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저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 기자랑 대통령이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라는 게 그냥 그날 만나서 즉흥적으로 하고 그리고 바로 출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뭐 어디나 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각 부속실, 각 부처에서 전부 다 그 질문지에 대해서 사전 자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담당하는 또 수석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갖다가 아주 다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대통령이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과정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답을 정해주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바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조금 예리하더라도 좀 넘어가야 할 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런 답변을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1시간 얘기하면 거의 50분이 넘도록 대통령 혼자 얘기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시스템이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혼자 막 자기 얘기하다가 또 사고 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런 예가 한두 가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 그렇죠. 김은혜 수석이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또 한국 돌아와서 또 계속 그 변명이 또 변명을 낳고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었고요. 뭐 인사 문제 말할 것도 없죠. 정순신 사태 때 봐도 아니 그런 것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들 뭐 이런 걸 볼 때 제대로 된 그러니까 뭐 준비된 대통령까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정말 1년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갈수록 국민들이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서 준비된 대통령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거에서 가슴이 팍 치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이번에. 주어가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실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가 바로 들통이 났잖아요.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그런 공지를 낸 거죠. 거기에는 그 주어가 없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 기자가 아마 빡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원문을 공개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가장 나쁜 겁니다. 잘못했으면 정중히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런 부분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결국은 변명이 변명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는 그런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가 어려운 말 한마디 할게요. 무신분립이라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 어떤 정책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납득되거나 국민들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데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는 사정 같아요. 그게 전 전적으로 지지도로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방미 그리고 이번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부여를 했고 뭐 본인은 아주 환대를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뭐 지지도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립니다. 보셨습니까? 그 각 거리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게 현수막으로 붙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정말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현수막을 붙여야 될 정도로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지 않고 지지도에도 반영이 안 되니까 정말 모든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여당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정말 많네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미국 가가지고서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첫두에 말씀해주신 것도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그 부분을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가지고 이거 세 개는 꼭 하고 이거 세 개는 꼭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요 참모가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너무 걱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참모들이 준비해야 할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서 사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봤어요. 세 가지를 꼭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그거예요. 보니까 국내에서 사고 치고 온 거 미국 본토 가니까 가서 수습하고 와라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핵심은 그렇죠. 네, 첫 번째가 도청 문제 이거 재발 방지 약속 받아와라. 네,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IRA랑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 가지고서 이거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두고 기업들 손에 안 보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어떤 식으로도 없다고 천명하고 와라. 세 가지였는데 다 못했어요 결국은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동안에 얘가 정상회담만 하면 가서 사고가 나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야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협상에서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야당이라든지 국내 여론이 안 좋다라는 것을 뒷배경 삼아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군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거 우리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높다. 이런 게 얼마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시했던 거고 이거는 뭐
뭐 국제 협상, 국제 정치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뭐 그걸 배우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도 또 다 할 수 있는 다 아는 기술인데 전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을 하거나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네요. 가가지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네요. 바이든에게 이거 봐라 지금 제1야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고 있다. 지금 국내 사정이 난리도 아니다. 우리 이거 받아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이거 뭐 이런 말을 언급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하고 대일 외교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윤석열이 나라 팔아먹는다라는 말을 하게 된 지점이 대일 외교 관련해 가지고서 특히 3.1절 즈음해 가지고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강제동원 우리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안이라는 거를 팍 들고 나와 가지고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후보 시절부터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다. 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결국 조금 그 앞에 돌아가 보면 원래 그 어디 회담이었나요? 그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가 맞아요. 사고 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세안 회담이었는지 뭐 다자회담에서 그랬었는데 제대로 된 정상회담 거의 뭐 쫓아다녔죠. 정상회담도 아니고 면담도 아닌 뭐 이런 수준을 했단 말이죠. 벌써 다 너무 사고가 많아가지고 다 기억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3자 변제 방식. 제3자 변제 방식 절대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이고 실제로도 법률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방식을 들고 나와서는 그것을 이 해법이다. 그리고 3.1절 그 경축사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일본에 가서도 뭐 제대로 된 빈잔에 자기들이 반을 채우면 일본이 반을 채워줄 거다. 그냥 희망사항만 하고 희망 고문만 줬다가 전혀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간 저는 이번에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조금 봐야 될 게 일본도 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뭔가 생색을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본도 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좀 분석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당도 그러니까 일본도 가장 자기들이 좋은 파트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일정 정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 뭐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독도 문제. 그렇죠. 독도 문제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일부 우경화된 학자들이 주장한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10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요. 공식적으로 주장해 와 있고 교과서에도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실렸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받아내야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발언한 거 사과하고 일본이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 다시 지적해서 또 일본의 사과 받아내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우리 입장을 전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뼈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지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와가지고서 무언가 한국에 주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생색을 낼 가능성이 그렇죠. 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 생색을 내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인 양 이렇게 서로 짜고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잘 보면서 우리의 원칙이 뭐냐라는 부분들 가지고 우리는 주권의 문제, 그다음에 역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일본과 협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외교 문제 얘기하다면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외교 문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민생경제 얘기로 조금 넘어와 볼게요. 네, 민생경제 얘기로 넘어와서 지금 빼놓지 말고 얘기해야 될 게 아무래도 전세 사기 피해 문제죠. 예, 너무 가슴 아픕니다. 벌써 3번째 피해자가 정말 너무
저도 정치 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런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죠. 네,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3명인데 3분 다 청년들이에요. 2030.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픕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관련해 가지고서 전세 사기 3법을 발의하셨어요. 관련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이 전세 사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이 크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달했었거든요. 그때도 원희룡 장관이나 국토부는 뭐 크게 문제 아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도 뭐 국토부에서 전세 안심 앱 만들면 네, 맞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론 보던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제 강서구라든지 미추홀구라든지 이렇게 빌라나 오피스텔이 많은 곳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구제의 방법은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하는 예방의 방법인데 네. 임대차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렇죠. 임차인들은 이 임대해서 내가 들어갈 이 주택에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요. 맞아요. 임대인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여기에 선순위의 어떤 근저당권이라 뭐 등기부 정도 떼보는 거 말고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국세를 얼마나 체납했는지 뭐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자라는데 뭐 일일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춘 게 전세 사기 3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토론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구봉기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지금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제도 뭐 국토위 법안 소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든지 해서 여러 우리 피해자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어요. 우리 국토위 의원님이 조섭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도 발의를 하셔서 핵심은 이분들은 그 주택에서 살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계속 임차 관계로 살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빨리 임대차 보증금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수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정부 여당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나니까 그때서야 정부 여당이 전혀 책임감이 없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또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니까 전세 사기 뭐 구제책을 마련한다면서 뭐 이번 아마 법안 발의는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냈어요. 거기는 핵심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주택을 경매를 신청해서 네. 그 경락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아하. 그게 핵심적 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증금을 회수해서. 회중금을 뭐 이분들도 알아요. 다 회수하기 쉽지 않은 사정이라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증금을 먼저 회수해서 이분들은 나가고 나중에 이 주택을 활용해서 공공 임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해서 나중에 거기에 투입된 돈은 회수하는 방법. 저희들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마 그 국토위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을 했고 피해자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빠른 해결책도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안 나오면 계속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구제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다시 법안 소위를 열어서 또 토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여당이 정말 이 특별법을 만든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에 해당하는 좀 전향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특별법을 지지난달에 발의해가지고서 저도 내용 살펴봤는데 조금 정부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오면은 의원님이 본인이 입법 발의하신 거라서 좀 부끄러워서 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깨알 같은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 계약 같은 거 할 때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 가령 국세 체납 정보라든지 지방세 체납 정보 또는 선순위 이제 세입자들이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기존 법률 테두리 내에서는 집주인 허락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렇죠. 다 알잖아요. 우리 계약해 보면서 되게 번거로워요, 그거. 근데 안 해줄 수도 없어요, 또 집주인은. 근데 결국은 이게 요청을 드리면서 얼굴 붉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인 허락받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임대차 계약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네. 청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도 피해자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세요. 자기들은 처음 임대차 계약을 이제 성인이 돼서 해본다.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해봤다. 먼저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 이 집 문제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면 공인중개사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뭐 문제 없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도 보증보험 가입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선에서 보통은 임대차 계약을 그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계약이 먼저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나중이란 말이죠. 네.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주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아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들이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된 거죠? 예, 아직은 안 됐고요. 이번에도 다른 법들도 상정해서 또 네. 공인중개사들도 더 제가 발의한 법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들도 더 책임성을 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임하게 하는 그런 관련 다른 법들도 지금 기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들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선 좀 다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문턱이 높으면은 그걸 못 넘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안대로 하게 된다면은 임대인 허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서류 떼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저도 임차인입니다만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해주지만 굉장히 이런 거 전달하는 거 쉬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거래 관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인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계약 관계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거래 관행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계약을 하고 이게 무슨 임대차 계약이 종속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계약이지 않습니까? 대등한 계약 관계라면 거기에 맞는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요청하면은 얼굴 붉힌다는 얘기가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전세 사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그래도 김포 을에서 오셨는데 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옥철의 대명사가 김포 골드라인인데 아이고. 타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예. 왜 그렇게 악명 높은 거예요? 오늘도 이 방송이 녹화가 끝나면 4시부터 또 지역에서 긴급 네. 토론회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골드라인 문제에 관련된 도시철도법을 발의하고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만 사실
저 법안도 발의하죠. 토론회도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도 네. 와서 맞아요. 골드라인을 타셨습니다. 저랑 같이 타셨는데 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굉장히 오랜 또 슬픈 이게 얘기라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대 중반에 아파트 값이 서울 부동산 값이 아주 폭등할 때가 네, 있었습니다. 네, 네, 2000년대 중반에. 네, 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값이 막 폭등하니까 정부에서는 서울 근교에 또 신도시를 만든다. 네. 그게 뭐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도 있고 검단도 있고 파주 운정도 있고 몇 군데 그게 이른바 2기 신도시예요. 그런데 원래 김포 한강 신도시가 발표된 면적보다 축소됐어요. 아하. 국방부의 반대가 있어서 거기 뭐 군 관련된 작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축소가 되면서 당시 발표할 때는 서울에 있는 일부만 그냥 똑같은 평범한 지하철 중전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갖고 와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면서 교통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아, 도시는 설계를 하는데 교통 대책이 없었군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도시가 이제 계획대로 좀 축소는 됐지만 계획에 따라서 막 계속 건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선거가 있으면서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단체장 후보들은 서울 지하철을 가져오겠다. 네. 이 얘기를 계속 공약으로 냈어요. 그런데 당선이 돼요. 당선이 됐는데 보니까 국토부나 기재부는 전혀 나몰라라예요. 또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성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그럼 어쩔 수 없다. 경전철로 가야 된다. 네. 또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지방선거 하면 또 다른 후보들은 다시 지하철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했다가 또 하다 보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발표했던 중앙정부의 무책임함과 네. 또 지자체 선거를 임했던 분들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정확한 계산 없는 공약 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도시는 이제 하나하나씩 건설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난리가 난 거죠. 교통대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 입주민들이 냈던 교통분담금, LH 냈던 교통분담금과 김포시의 세금만으로 국고나 도비 하나 지원받지 않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경전철을 2량짜리로 거기다가 2량짜리인데다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2량이어도 플랫폼을 충분하게 해두면 이 이후에 열차를 늘려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플랫폼도 딱 2량에 맞게끔 세상에 그게 확장도 불가능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시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은 어떻게 플랫폼이라도 여유를 뒀었으면 그러네요. 충분히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만들어진 이 정말 총체적인 그 무책임의 산물이 김포 골드 라인인 거죠. 야, 이제 듣고 다 알았어요. 이제 쉽게 이해가 네,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다 역사까지.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것은 그래 열차는 2량으로 일단 시작할 수 있다 쳐요. 그럼 플랫폼은 진짜로 넓게 만들어놔야지 뒤에 열차를 이어 붙여가지고서 그렇죠. 시민들을 더 실어 날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지금 김포가 50만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신도시가 또 발표가 돼서 10년 뒤면 70만이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김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한 10년 안에 되는데 핵심은 결국은 제가 뭐 사실은 한 2년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머리가 좀 길었었나요? 제가 네. 삭발을 했었어요. 중간에 삭발하셨어요. 네, 21년도에 삭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 철도망을 3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주 행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빨리 건설이 되어야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뭐 전세버스 투입하고 버스 전용 차로도 해서 좀 분산 방안들이라든지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와중에 또 우리 김포 시민들께서 상처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정말 또 어설픈 말도 안 되는 대책이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수륙 양용 버스를 하겠다. 그거 툭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수 정당에서? 일부 아마 지자체에서 지금 관광용으로 이게 이용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언제 이 버스라는 게 그렇죠. 강 안에서 속도도 그렇고 말 그대로 관광용으로 시범적으로 되는 거지 이거를 타고서 언제 가게 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안에 강에 지나갈 때는 구명정 네. 이거 구명조끼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시민들께서 화를 엄청 내셨어요. 그래서 전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우리 또 물 좋아하는 오세훈 시장이 네. 뭐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리버버스를 하겠대요. 리버버스가 뭐예요, 리버버스? 말 그대로 배죠, 배. 리버버스. 얼마 전에 아마 영국을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배를 타고 수상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배죠, 수상버스를 타고 하는 건데. 끔찍하다. 과거에도 수상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금도 비싸고 언제 선착장에 가면 맞아요. 선착장에 가서 이거를 환승해서 타더라도 다시 여의도나 어디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달려서 여의도에 내리더라도 거기서 다시 버스나 지하철로 타야 되는 환승 시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이상하게 오세훈 시장은 이걸 좋아해요. 이번에도 그거를 방법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위 하면서 원희룡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원희룡 장관마저 그거는 이미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용역해봤는데 네. 전혀 경제성이 없어서 이게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원희룡 장관마저 얘기를 해요. 자기 같은 당에서도 그럴 정도로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건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강에 보면 잘 모르시지만 신곡 수중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1분 1초가 출퇴근 시간에 아깝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도 골드라인이 굉장히 혼잡함에도 이걸 타는 이유가 이 정시성 빨리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지각하지 않고 출근하는 이 문제 때문에 타는 건데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드는 생각이 출퇴근을 안 해봤구나 대중교통으로 생각이 드네요. 오세훈 시장이 80년대 중반인가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생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그리고 얼마 있어서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장 아시지만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뭐 출마도 하고 뭐 이랬지만 과연 아침에 제대로 출근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맞아요. 아침에 그 5분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많은 김포 시민들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서울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기 근교의 신도시들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은 그냥 밖에서 환승해서 들어오라. 이게 정책의 주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책 위반자들이 자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봤다면 이런 말 그대로 국민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정책,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책들은 하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의원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거 부탁드려요. 너무 심하네요, 진짜로. 예, 더 빨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광역교통 대책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리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단기 대책들 중장기 대책들 할 수 있는 방법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빨리 법안 제가 오늘 발의했는데 통과시켜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안타까웠던 우리 이태원 참사가 1제곱미터당 9명에서 10명 정도의 혼잡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포 골드라인이 7에서 8명 정도의 혼잡도입니다. 위험하네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김포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9호선이 제일 서울 시내에 있는 지하철 중에 혼잡도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보셨겠지만 네. 그게 많아야 4, 5명밖에 안 돼요. 1제곱미터당. 그게요? 예. 9호선 진짜로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럴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법안에는
밀집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문제들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으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지원하고 또 밀집도가 높은 경우 같은 경우는 다음 철도망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을 교통계획을 세울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뭐 그런 법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생경제 얘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마지막은 좀 가볍게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또 아니네. 좀 개혁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당원분들이 민주당 개혁해야 한다. 이 말씀 계속 주고 계세요. 특히 요즘 촛불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거리로 나와서 민주당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제 1년 후면은 총선이에요. 관련해서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당원분들하고도 매일 통화를 합니다. 정말 그 당원분들의 그 에너지, 저는 그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더 외연도 확장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당원분들의 에너지가 제일 소중하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소중히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제 개편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전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전원위원회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백가쟁명이었어요. 뭐 너무 많은 뭐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뭐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런데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원칙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봉기 소장도 잘 아시지만 아니 뭐 제도나 다 이상적인 말들이야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원칙 그럴수록 원칙을 잘 세워야 되는데 먼저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뭐냐라는 데서 출발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 외국의 다른 사례들도 많고 선거 제도들 뭐 워낙 다 다양하게 좋기 때문에 어디가 다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성과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국민들께서는 소선거구 제도가 우리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저는 헌법과의 체계 조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만 따로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고 있는 이 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각제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얘기일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그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도 대부분 대통령 중심제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뭐 여러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과 동떨어져서 제도가 가게 된다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고 있는 근본 제도와 또 완전히 다른 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마찰과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원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제 비례제도라든지 공천제도 안에서 틀 안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는 함께 고민을 해야지 지금 선거를 1년 앞에 둔 시점에 이 제도를 외국에도 다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제도가 좋은 제도들이 많아요. 그걸 다 펼쳐놓고서 논의를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국민들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취지로 전원위원회에서 좀 발언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와 닿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모두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큰 틀에서 다른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보지 않고 따로 떼어놔서 움직이게 되면은 서로 삐걱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유추해 보면은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선거제도는 대폭 수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아니 뭐 저 개인 이건 제 개인 얘기 의견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선거제도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스펙트럼이 너무 이상적인 얘기들만의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좁혀지지 않는 거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헌법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근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많은 당원들께서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들 많이 하시는 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 보지 않으면 이게 지금 과연 방향이 설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선거제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결국 핵심은 지금 민주당 개혁을 원하고 있는 당원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되게 우문인데 예. 민주당이 되게 개혁이 더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어떤 질문을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문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혁 이렇게 더딘 이유가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적 자원의 문제입니까? 뭐 저는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정말 열린 자세로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사무부총장을 맡아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의견을 받을까 이런 게 제 지금 고민이거든요. 저는 어떤 거를 할 때 하나가 딱 원인이다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네. 공 기자님도 네. 다 같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시스템이 부족하면 그것도 개혁해야 될 거고 혹시나 인적인 요소에서 아직 그런 부분들 미래지향적이고 다수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 없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당원들께서는 조금 더 많은 그 의사들이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게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제가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우리 디지털 전략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거든요.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또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서로 이해를 높여가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좀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 속에서 디지털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 공천을 하면서도 먼저 공정하게 원칙을 잘 지키면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개방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저는 항상 당원들께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4월 11일 아침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제일 총선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민감한 질문인데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당원분들이 후자로 생각을 많이 해서 이건 인적 자원 문제다. 이거는 절반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순화한 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려야 된다. 자, 조금 어려운 좀 깔끔한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시간 다 썼고요. 전소희 변호사님이 계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소희 변호사님이 사실은 저를 섭외하셨는데. 그러니까는요. 뭐 앞으로 또 다 빨리 전소희 변호사님 쾌차하시고요. 네. 다른 현장에서 또 다음 또 불러주시면 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뭐 우리 구소장님이 워낙 또 네. 민생 특히 생활 정치의 전문가다 보니까 질문 하나하나 어려웠습니다. 네, 잘해주셨어요. 예, 되게. 그런 가운데서 저는 결국은 오늘도 아침에 출근 인사가 왔어요. 매월 첫째 주에 출근 인사를 하거든요. 저는 의정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민 한 분 한 분들 눈빛 바라보면서 우리가 민주당이 반드시 내년 총선 승리하고 다시 정권을 되찾아올 날을 정말 시민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당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당원분들의 강한 에너지 중심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감 여쭤봤더니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까지 쫙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끝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포을 이서진 박상혁 의원님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고요. 우리 박상혁 의원님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